네, 지금부터는 총선을 앞둔 정치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로 두 분 만나볼 계획인데요. 자, 먼저 미래통합당으로 가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인천 경기권역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정병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오늘까지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오늘이 마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 이제 그렇습니다. 공천은 사실은 다 끝났어야 되는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공천 뒤끝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민현주 전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예, 인천 연수울 문제가 제기가 돼서 뭐 상당히 뉴스가 많이 되기도 했는데요. 예. 일단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공천 뒤끝 파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런대로 이번 공간위가 해왔던 그 공천 과정을 보면 네. 그래도 객관적이었고 과거의 어떤 그 공간위보다도 그 어떤 특정인의 검은 손이 작동하지 않은 그러한 공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중반까지 잡음 없이 잘 나오다가 네. 막판에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과거에 그야말로 당대표나 그 당 지도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예. 오히려 파동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면 네. 제가 올해로 6번의 공천 심사를 받았는데요. 네. 그 가장 그래도 검은 손이 작동하지 않은 객관적인 공간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개파가 없고 외압이 없고 당대표의 사천이 없는 산무 공천을 이뤄냈다고 자평을 하던데. 예, 저는 뭐 제가 지금 평가한 대로 네. 공간위가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예. 황교안 대표의 공이 컸다고 봐요. 그래요. 황교안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반까지는 예. 그야말로 그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요. 네. 그런데 왜 막판에 가서 그 몇 군데 이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당원 단계에도 없는 그 최고위에서 네. 일방적으로 결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그 덤터기를 다 뒤집어 쓰는지 예. 잘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자, 그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네. 비판받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막판에 이렇게 그 흔들려 버린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가 작동을 했다고 봐요. 네. 이번 공간위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한 데는 맞는데 예. 결국 공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당선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한 측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면 예. 공관위의 무능함 그리고 최고위의 권력욕 이렇게 그 지적을 하셔서 이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결국은 그 김영호 체제 속에서 김영호 의장이 중대 사퇴를 하시면서 네. 공간위가 중심을 잃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중심 잃은 과정 속에서 당 지도부가 이런저런 문제 제기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중심을 잡지 못했고 거기에서 그런 어떤 사감 느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최고위의 권력욕이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은 당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고 속에서 막판 공천 파동이 빚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예, 저는 뭐 최고위뿐만이 아니라 네. 당내 구성원들 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네. 그게 충돌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최고입니까? 황교안 대표입니까? 뭐 황교안 대표가 대표이기 때문에 네. 대표로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럼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건가요? 결국은 뭐 그게 이제 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문제가 판가름되지 않겠습니까? 이기면 예. 그래도 예. 그게 이제 뭐 그런 어떤 무리수 뒀더라도 이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네. 그게 이제 뭐 용인이 될 거고요. 그렇지 예. 않았을 때에는 그게 대표한테 책임이 가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미래통합당이 선거에서 그 패배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그 패배의 주된 원인을 바로 이 막판 공천 파동 여기서도 어떤 찾을 수 있고 그 공천 파동의 결국은 예. 그
결국은 언제든 그 공천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것은 네네. 선거에서 이겼느냐 지느냐 하는 문제로 판가름이 나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당 대표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고 네. 당 대표 이름으로 공간이 또 구성이 된 것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잘 해오셨는데 저는 막판에 와서 왜 이렇게 됐는지 예.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거기에 어떤 그 개인적인 사역이나 또 그런 어떠한 그 또 다른 그 구성원들의 그런 욕심이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네.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공청회에서 요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막판에 이런 게 결국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어떤 그 친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인은 사천이 없다겠지만 사천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던데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지금 이제 공청 결과를 보세요. 네.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뭐 친황 뭐 이렇게들 이제 구분들을 하던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러한 그 무리소가 거기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네. 거기서 몇 석, 두 석, 세 석 했다고 해야 그게 상황이 바뀌지 않거든요. 네. 이번만큼은 어쨌든 간에 그 탄핵의 강을 넘은 공천이었고 네네. 탕평이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뭐 그 황교안 대표가 그 막판에 4군데 뭐 바꿨다고 해가지고 네. 그 친황 체제가 구축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네. 참 안타까운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김종인 전 예.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결국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오기로 됐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 잘된 선택이라고 보세요? 좀 아니라고 보세요?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네. 뭐 김종인 전 대표의 영입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김종인 전 대표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문재인 정부의 그 탄생의 주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김종인 전 대표께서 여러 가지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네. 못 들어오겠다라고 하셨는데 예. 막판에 와서 이런 결단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예. 그 문재인 정부의 탄생의 최고의 공로자이신데 근데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보시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 절차의지적인 입장에서 내가 이 문제는 그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네. 반영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따라서 문재인 정부를 가장 잘 아시는 김종인 전 대표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김종인 이제 위원장이 이른바 정권 심판론의 선두에 설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그 유권자에게 먹힐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저는 일단은 뭐 문재인 정부의 내막 네. 그 탄생을 시켰던 분이 왜 저러는가 예. 하는 것을 뭐 이미 벌써 그 영입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런 분들을 분석을 하고 네. 국민들도 왜 그 과거에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인데 왜 여기 또 들어오는가 하는 걸 바라보면서 다시 코로나 전국에 의해서 덮여졌던 문재인 정부의 폭정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것을 들춰내는 데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당을 옮겨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행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꼭 그러니까 호의적인 여론만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 호의적인 여론이 그분이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어떤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그 가치는 있는 거죠. 그분이 내가 뭐를 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행적들이 네. 전혀 국민적 호응을 받지 못할 텐데 이분이 뭐를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 그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예. 호련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당에 남아서 일정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본인이 그냥 알아서 그 선대위원장 본인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고 해서 네. 그게 가능하지 않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 이전에도 여러 번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예. 이번에도 그러한 패착을 두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그럼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좀 확인차 질문 드릴게요. 지금 어떤 그 분석이 있냐면 첫째, 그러니까 총선 후에 황교안 대표는 대권에 집중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당권을 맡아서 두 사람이 역할 분담하는 시나리오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결과를 보고 오히려 자신이 미래통합당에서 대권에 도전할 뜻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데 이건 전혀 그런 근거 없는 분석이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뭐 누구나 꿈도 있고 누구나 분석할 수 있으나 그것을 현실에 기반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죠. 그렇죠.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이죠. 그렇죠. 누구나 다 꿈을 꾸지만 꿈이 다 실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설령 그런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있다 하더라도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결국은 선거에서 선거를 지휘하는 역할로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저는 뭐 김종인 전 대표께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들어오셨다고 봐요. 본인의 이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보시면서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 결자 해지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는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